저희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17 세금 계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적격 증빙을 발행을 해야지만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비용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에 위해서는 적격 증빙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과 같은 그런 증빙을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일단은 세금 계산서만 보자라는 거죠.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한번 발행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그냥 이론상으로 세금 계산서란 무엇인지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 뭐 발급 시기, 전송기한 이렇게 그 한글로만 읽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 분이라고 하면은 홈택스로 들어가셔가지고 혹은 ERP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때 그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재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재사항 앞에 필요적, 임의적 표현이 붙였는데 이 임의만으로도 여러분들 약간 가늠이 되지 않으신가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임의적 기재사항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혹시 오류가 있어도 상관은 없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필요적 기재사항. 문제로 나오기 딱 좋다. 문항이 5문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임의적 기재사항 하나 한 3번에 위치에 놓고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말하는 거고, 성명, 명칭, 여기 성명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사업자의 명칭 또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와 같이 사업하는,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등록번호, 명칭, 상호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등록받는 자의 인적사항은 어떤 것만 들어가느냐? 등록번호만 들어간다. 그 등록받는 그 사람 명칭, 상호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누구예요? 판매자잖아요.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인적사항은 좀 자세하게 들어가되 그 거래 상대방은 그냥 등록번호만 기재하면은 어차피 이게 등록번호는 고유번호로서 중복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번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사항만 들어가느냐? 그건 아닌 거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도대체 얼마짜리 제품 용역을 공급했길래 공급가액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이냐? 왜냐하면은 영세한 세금계산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가가치세액도 단순히 공급가액의 10%가 아니라 영해세율로서 0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성 연월일. 도대체 언제 작성했느냐? 이거는 뭐 세금계산서를 여러분들 홈택스에 등록하면 아시겠지만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 거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고, 혹시라도 여기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누락된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가지고 적법한 걸로 새로 발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임의적 기재사항은 무엇이냐? 이게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들어가지 않아도 혹은 오류가 있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단가, 수량, 공급 연월일, 이와 같이 1번부터 4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4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 이 네 가지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그냥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면은 그냥 다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격 증빙조차도 전자로 발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약간 의무화 시켜놓은 그 범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매출에 대해서는 전자로 끊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중에서는 이게 직전 연도 사업장별 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한정에서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2억 원 이상인 거 여러분들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게 예전에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2억 원이 아니었어요. 그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한 5억 원, 3억 원 이렇게 그 범위를 약간 늘려줘가지고 진짜 매출이 높으신 분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해 놓았다는 거죠. 근데 이 범위가 점점 더 축소시켜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2억 원이 1억 원이 되지 않게끔 그 이전에 합격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법 같은 경우 계속 숫자가 변경되다 보니까 헷갈리시잖아요. 헷갈리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업자는 솔직히 전자로 끊어도 되고 그냥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행을 해야 하느냐. 근데 이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그 쌍가루 1번으로 해서 그렇지 그냥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경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용역의 공급 시기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한 4월 10일자로 제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이 적어도 5월 10일까지는 이러한 내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송이라는 게 있어요. 발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국세청에 우리 이런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까지 전송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굳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하단에 쌍가루 1번, 쌍가루 2번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냥 세금계산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더 좋을걸. 왜냐하면 수기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끼리만 알아요. 왜냐하면 수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이인 거잖아요. 이 종이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1,100만 원짜리 제품 판매하고 수기로 2개의 세금계산서 만들어가지고 빨간 거는 판매자, 파란 거는 뭐 매입자로 이렇게 각각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 1,100만 원짜리가 환입, 해제, 뭐 각종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한 50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면은 판매한 제품 중에서 이게 약간 하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애누리 되거나 할인되는 경우 있잖아요. 환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거 뭐 전자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1,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그냥 둘 다 찢자. 그리고 새로 발행하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누구도 몰라요. 왜냐? 신고가 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신고는 언제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나 된다. 그래가지고 굳이 발급 시기 전송 기한이 전자신고서의 발급 그 하단에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4월 중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5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전송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트입니다. 세트.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발급하세요 하고 있지만은 이게 택시라든지 욕탕 혹은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왜냐하면 이분들 영세하잖아요. 영세하신 분들이고 최종 소비자가 나의 거래 상대방이 그냥 사업장도 아니고 그냥 개인인데 이분들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미용실 가가지고 그냥 머리 깎았어요. 11,000원이래요.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합니까? 우리는 매입자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공제 받아야 돼, 환급 받아야 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린 신용카드 긁고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처리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최종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인 경우에는 굳이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세부 사항으로 혹시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가 알고 보니까 그냥 거래처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피스 디포라는 그런 매장에 가가지고 그냥 소모품 비용으로 한 110만 원짜리 긁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신용카드로 뭐 사업용으로 긁기보다는 그냥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뭐 언급도 있긴 한데 그런 세부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요건, 기본 요건은 이와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여러분들 말 그대로 거래에 대한 증빙이기 때문에 거래가 변동된다고 하면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책에도 넣지도 않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상하게 인도된 때, 양도된 때, 재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된 때, 완료된 때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와 같이 공급 시기에 발행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사항 보실까요? 공급 시기 전 발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가 인도되기도 전에 거래 상대방이 우리 급하니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게 라고 하면서 돈을 미리 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거래 상대방이 매입이 모자른가 봐. 매출은 많이 잡혀 있는데 매입이 모자르면은 이게 내가 2기의 재화 인도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1기 매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끌어와서 돈을 미리 지급한다 할지라도 미리 1기로 매입을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매입이 부족하면은 부가세, 납부세 부담이 크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이 공급 시기가 되기도 전에 대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세금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내가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재화의 공급은 2기에 되지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1기에 된다고 하면은 1기에 공급가액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보시면은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장기할부 판매, 연력 그 밖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7일 이내에 받았어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발행 인정해 주겠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그라미 네 번째 보시면은 이건 더 갔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내로 돈을 받기만 하면은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도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건이 붙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계약서, 약정서 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이와 같이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그 네 가지 사항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공급 시기가 4월 10일자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시기 이후로 발급하는 케이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4월 10일자에 발생한 공급 시기는 4월 10일자로 끊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당신이 굳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4월에 발생하는 건수가 1000건이라고 봅시다. 격리는 1명이에요. 격리가 1명인데 한 달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량이 1000개라고 봅시다. 장난 아닌 거죠? 장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격리분들은 굉장히 일이 힘들어지겠죠. 1000건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격리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급 시기 후 발급이 생겨났다. 그 보시면은 일단은 그 첫 번째로서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처별로 거래처 A라는 거래처 있고 뭐 B라는 거래처, C라는 거래처가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그 거래처에서 하나의 거래처에서 한 달에 100건 발생한다고 봅시다. 우리 세금계산서 100개 발행할 거예요? 그런 노가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100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한 장으로 발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한 장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하는 거고, 그 작성 연월일을 달의 말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건데, 그 1역월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1역월인 거지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가 아니에요. 달에 걸치는 게 아니라 그 달에 발생한 공급가액을 합산한 게 우리 1역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이 거래처별로 내가 한 달 기간에 발생한 그 100건에 대해 가지고 발행을 세금계산 한 장으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한 달 단위로 하면은 이 공급가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 그냥 그러면은 1월부터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그 한 2개월, 2주치에 대한 내역을 나눠서 세금계산서 2장으로 발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역월 이내에서도 본인이 임의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약간은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산을 해가지고 발급을 해요. 발급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1000건이에요. 그리고 A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수는 100건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 100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한 장으로 혹은 뭐 2장으로 발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락이 되면은 혹시라도 여기서 100건이 다 되는 게 아니라 99건에 대해서만 발급이 됐다고 하면은 이 전체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한 건 그 11만 원짜리라고 봅시다. 그 11만 원짜리 때문에 이 뭐 몇백억짜리의 세금 계산서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다. 그냥 한 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추가적으로 발행해 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와 같이 1월 15일째 딱 하나의 거래가 누락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제 매입세액이 여기에 뭐 제가 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들 의제 매입세액을 어떻게 접하시나요? 의제 매입세액을 한 문제로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어쩌다가 납부세액을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제율을 암기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매입세액 혹은 뭐 공제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본 거예요. 그 적용 대상자 보시면은 간이가세자가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도 안 됐어요. 1년 전이었나 2년 전이었나 간이가세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간이가세자는 안 된다. 여러분들 그 간이가세자에 대한 내용 배우실 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간이가세자 적용 범위 기준은 4,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8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간이가세자에 대한 범위 기준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까지 굳이 공제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아예 폐지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는 이제는 배제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계산 보시면은 이게 예정신고시 공제세액, 확정신고시 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정신고 때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해서 공제를 받고 확정신고 시에도 6개월 단위로 정산해서 나머지 예정신고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건데, 그냥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신고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예정 확정신고 때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매입세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부과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간주나 의제나 거의 비슷합니다. 뭐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면세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게 면세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인 겁니다. 근데 굳이 매입세액으로 봐가지고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추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과세가 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을 할 때 비로소 그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거지, 이거 거진 간주 공급 아닌가요? 내가 좋은 의도로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양도하거나 인도 혹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손세액 공제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했었죠. 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가산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결정 경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파트 죄다 외우셔야 됩니다. 거의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는 경우다 보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일단은 결정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의미를 합니다.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렵죠. 단어가 어려워요. 그냥 세무서에서 그냥 신고하지 않아서 혹은 신고한 내용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결정 경정하는 건데 솔직히 좀 표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낯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속 보기만 하면은 그래, 결정 경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입 밖에서도 그냥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상하다, 너네 매출 과세된 거 전산으로도 파악이 가능한데 얘네들 왜 안 하지? 라고 하면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도 한 몇 개월 이내에 과세예고 통지를 날라옵니다. 세무서마다 사업장으로 보내요. 너네 왜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납부세액을 계산해 봤어. 그렇더니만 한 100만 원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납부세액을 결정했다라는 뜻에서 그냥 결정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신고 자체는 했습니다. 근데 너네 뭔가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 같은데 혹은 매출이 있는데 과소하게 신고한 것 같은데 등과 같이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혹은 이게 부속 서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과 같이 여러 부속 서류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합계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과 같이 뭔가 신고가 누락이 되었거나 오류가 되었거나 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1, 2번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환경상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A라는 사업장이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하고 결정하고 징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인천에 온 자료가 서울에 반영되기가 좀 늦어요. 그리고 체납 내역이 어쩌면은 누락된 경우도 있어요. 세무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의도하고서 사업장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세를 어쩌다가 피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장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조세 포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정해야 할 것이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휴업, 폐업, 만약에 내가 휴업을 했어요,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발생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 사유로서
일단은 뭐 기존의 신고한 것보다 약간의 가산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 리얼번 보시면은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일정한 매출이고 뭐 업종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이게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가입을 안 했다고 하면은 가산세 대상인 거고요. 이와 같이 이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신고 내용이 약간 불성실하다. 너네 약간 뭐 마구잡이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경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범 보시면은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조기환급 어떤 경우인가요? 영세율이나 시설투자 등과 같이 약간의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30일 이내가 아니라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미리 돈을 지급하는 세무서장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신고서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된 경우라고 하면은 이것은 경정사유로서 한번 세무서에서 찬찬히 살펴볼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문장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했어요? 근데 납부는 하지 않았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이야. 근데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봅시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신고서를 접수해야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일단 신고서는 접수하고 납부는 안 하는 거죠. 괘씸하잖아요. 이런 체납자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시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는 경정 결정 사유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납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경정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간이가세자에 대한 내용인데, 간이가세자가 은근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긴 한데 제가 한 표로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그 대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간이가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우리가 직전 연도의 합계액을 계산을 하는 건데, 왜냐면은 직전 연도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간이가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은 직전 연도에 대한 공급대가 둘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이러한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나누는 기준은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크고 조금 세율이 높게 적용됐을 때 그런 것을 피하고자 뭐 법인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세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법인을 아예 제외시키고 개인 사업자에 한정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시기 보시면은 1억 원의 그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달하는 뭐 이상이 되는 해에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이가세자에서 일반으로 적용이 되나 일반에서 간이로 적용이 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7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은 1년에 대한 공급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1월 25일에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해 7월 1일, 6개월의 기간을 둔 7월 1일부터 1년의 기간으로 다음 해 6월 10일, 30일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적용 시기는 이렇게 두는 걸로 하고, 과세 유형의 변경 통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일반에서 간이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간이가세자로 적용되기 그 20일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일 당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재고 납부세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건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재고 납부세액이 띡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매입액이 차감된 순 부가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종별 부가가치 이게 뭐 도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10%,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뭐 많게는 40%까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도소매 경우에는 90%는 경비로 인정이 됐을 것이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는 뭐 원재료나 뭐 상품을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의 경비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부가가치율을 각각 10%, 40%씩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들어간 이상 이를 매출세액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납부세액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대가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110만 원에 대한 매입세 10만 원이죠. 이 10만 원에 대한 전액의 공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 공급 대가의 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의 뭐 이거는 뭐 100분의 1도 아니고 거의 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재고 납부세액으로서 이미 매입에 대한 공제는 일률적으로 뭐 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매입 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 공제는 거의 그냥 신용이 불가한 거죠. 0.5% 굉장히 낮습니다. 당연히 매입액도 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공급 대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 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발급 금액, 결제 금액도 당연히 공급 대가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1.3%, 그 다음에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 한도. 이걸 뭐 1.3%를 2.6%, 1%, 연간 한도를 과세기간별로 500만 원, 연으로 따졌을 때 500만 원 등과 같이 약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꽤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1.3, 1000만 원.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 재화를 팔았기 때문에 발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보면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보시면은 이게 그 판매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있다는 거죠. 요즘 수수료 얼마나 되나요? 한 3% 하나요? 2점 몇 퍼센트? 많게는 한 4% 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그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신용카드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판매 수수료를 약간의 부담을 덜고자 이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세액 공제를 10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이상의 분들은 또 안 됩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에 납부 의무 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이과세자가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래요. 그러면은 월 매출이 얼마인 거죠? 40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가 400만 원? 굉장히 생활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4,800만 원에 미만하면은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2,400만 원, 3,600만 원 등과 같이 약간 숫자를 바꿔가지고 기재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 숫자로 여러분들 돌리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2,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간이과세제에 대한 기준이 4,800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납부 의무 면제 금액도 2,400에서 4,800만 원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거 2,400만 원으로 나올 가능성은 꽤나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이과세 폭이 보시면은 이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 과세자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내가 4월 1일부터 일반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너 적어도 3월 31일까지는 간이가세에 대한 포기 신고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간이가세는 어느 정도 영세사업자 분들을 위해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혜택을 네가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거 내가 승인까지 하지 않을게. 그냥 신청만 하면은 그것도 그 전일까지 신청만 해주기만 하면은 내가 일반으로 돌리게끔 처리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내용 페이지 한 페이지 통해 가지고 살펴봤고, 지금 제가 한 19개죠. 19개 주제로 3시간에 걸쳐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 3시간도 사실상 부족해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3시간 안에 다 해결을 봅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객관식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냥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이와 같이 3시간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